카페에서 박상우가 냉소적으로 웃으며 진실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선생님, 전국에 200명 정도 속였는데요. 선생님 같은 분들이 제일 쉬워요. 정수가 분노하며 주먹을 떨고 있어요. 당신들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박상우가 협박하며 서류를 내밀었어요. 따님한테 이해를 가할 수도 있습니다. 집을 넘기시면 빚을 탕감해 드릴게요. 정수가 무전기에 대고 외쳤습니다. 지금입니다. 경찰들이 사방에서 나타나며 박상우를 체포했습니다. 경찰이다! 사기 혐의로 체포한다! 여러분, 이 믿기 힘든 실화의 전말을 지금부터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는 꾹 눌러주세요. 자, 그럼 이제 김정수 선생님의 파란만장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65세의 김정수는 오늘도 변함없는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37년간 충실하게 근무한 고등학교 국어교사직에서 은퇴한 지 벌써 2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새벽 6시면 자동으로 눈이 떠지는 습관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아내 박미영은 이미 부엌에서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를 풍기며 아침 준비에 한창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태준이가 손자 돌봄이 센터 등록한다고 했지? 그래요. 우리 손자가 벌써 어린이집 갈 나이가 됐네요. 정수는 아들 김태준이 자랑스러웠습니다. IT 사업으로 성공해서 강남에 사무실도 차리고 손자까지 낳아주니 이보다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태준은 매달 부모님께 용돈도 챙겨주는 효자였습니다. 오전 10시쯤 정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선생님, 금융감독원입니다. 정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전화가 오다니요. 금융감독원이요? 네, 선생님 계좌가 이상 금융거래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이상금융거래요. 저는 그런 거 한 적이 없는데요. 선생님, 누군가 선생님 명의로 불법 대출을 시도한 것 같습니다. 지금 즉시 확인하지 않으면 선생님 계좌가 동결될 수 있어요. 정수는 당황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의 명의가 불법에 이용된다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선생님 계좌 잔액을 확인해 보세요. 혹시 이상한 거래 내역이 있는지요? 정수는 서재로 가서 통장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평소 서랍에 보관하던 메인 통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통장이 없네요. 통장이 없다고요? 그럼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누군가 이미 선생님 통장을 가져간 것 같네요. 정수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선생님, 지금 즉시 은행에 가서 계좌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세요. 제가 안전 계좌번호를 알려드릴게요. 계좌번호를 불러주자 정수는 급하게 메모했습니다. 정말 금융감독원이 맞나요? 선생님, 의심하실 시간이 없어요. 지금 다른 피해자들도 속출하고 있거든요. 혹시 확인하고 싶으시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저희 번호를 확인해 보세요. 전화가 끊어지자 정수는 급하게 미영을 불렀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미영이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습니다. 왜 그래요? 금융감독원에서 전화했는데 우리 계좌가 이상거래에 연루됐대요. 그리고 통장도 없어졌어요. 통장이 없어졌다고요? 두 사람은 급하게 서재를 뒤져봤습니다. 평소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던 서류들을 모두 꺼내서 확인했지만 메인 통장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 혹시 태준이한테 맡겼나요? 아니요. 내가 그런 중요한 걸 왜 맡겨? 그때 정수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선생님, 확인해 보셨나요? 통장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럼 더 급합니다. 지금 즉시 은행에 가서 계좌 이체를 해야 해요. 늦으면 전 재산을 잃을 수 있습니다. 정수와 미영은 급하게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평생 거래해온 시중은행 지점이었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어요? 창구 직원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이 계좌에 있는 전 재산을 이쪽 계좌로 이체해 주세요.
정수가 메모지를 보여주자 직원이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보이스피싱은 아니실까요? 요즘 이런 수법이 많아서요. 아니에요. 금융감독원에서 직접 전화했어요. 정수는 화를 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을 의심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빴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금융감독원에서 이런 식으로 연락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 계좌가 동결되면 어떻게 해요? 빨리 이체해 주세요. 미영도 불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지금 급하니까 빨리 처리해 주세요. 결국 정수는 평생 모은 돈 4천만 원을 모두 이체했습니다. 다행이에요. 이제 안전하겠죠? 정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행에서 나온 후 정수는 금융감독원에 전화해서 감사 인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여보세요. 아까 저희 계좌 관련해서 연락 주신 분 계신가요? 죄송한데요. 저희가 개인 계좌 관련해서 연락드리는 일은 없습니다. 정수는 당황했습니다. 그럼 아까 전화는 뭐였죠? 혹시 보이스피싱 당하신 거 아닌가요? 즉시 은행에 연락해서 이체 취소하세요. 정수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자신이 사기를 당한 것을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급하게 은행에 전화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미 상대방 계좌에서 출금되었어요. 두 사람은 정신이 빠진 상태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멍한 상태였습니다. 여보, 우리가 정말 사기 당한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어리석었나 봐요. 그때 태준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큰일 났어요. 정수는 또 다른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제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요. 파트너 박상우가 회사 돈을 들고 도망갔어요. 정수는 현기증이 났습니다. 아침에는 보이스피싱으로 4천만 원을 잃었는데 이제 아들마저 사업이 망했다니요. 도망갔다고? 얼마나 손해를 본 거야? 3억이 다 날아갔어요. 그런데 아버지.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뭔데? 제가 개인 보증을 서서 지금 빚이 2억이에요. 정수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2억? 그럼 너는 어떻게 할 거야? 아버지, 죄송해요. 당분간 부모님을 도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도움이 필요해요. 전화를 끊고 정수는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하루 만에 4천만 원을 사기로 잃었고 아들마저 파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여보, 이게 꿈인가요? 미영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요? 정수는 서재에 앉아 멍하니 벽에 걸린 교육 공로상을 바라봤습니다. 37년간 성실하게 살아온 증거들이 이제는 무의미해 보였습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군가가 급하게 버튼을 연달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태준이에요. 문 열어주세요. 태준이 들어오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태준아, 일어나. 무슨 일인지 차근차근 말해봐. 박상우가 처음부터 저를 속인 거였어요. 회사 계좌에 있던 돈을 다 빼가고 연락이 안 돼요. 그럼 경찰에 신고했어? 했는데 소용없대요. 서류상으로는 정당한 거래라고. 정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도 자신처럼 속은 것 같았습니다. 태준아, 그럼 이제 어떻게 하지? 아버지, 실은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더 심각한 문제? 제가 사업자금을 빌리려고 아버지 명의로 대출을 받았어요. 정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 명의로? 언제? 작년에 3천만 원을요. 아버지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성공하면 그때 얘기하려고. 미영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태준아,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부모 몰래 해.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런데 이제 그 돈도 갚아야 해요. 정수는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4천만 원을 잃고 아들 명의 대출 3천만 원까지 총 7천만 원의 손실이었습니다. 태준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냐? 태준이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하지만 정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파산한 아들이 무엇으로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37년간 성실하게 살아온 인생이 하루 만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사기꾼과 믿었던 아들 두 방향에서 동시에 받은 배신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하죠? 정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 같았습니다. 정수는 밤새 한잠도 못 잤습니다. 4천만 원을 사기로 날리고 아들까지 3천만 원 빚을 떠안겼다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 정수는 포기하고 일어났습니다. 여보, 잠 못 주무셨어요? 미영도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잠이 와요? 하루아침에 7천만 원이 날아갔는데. 그때 정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침 6시에 누가 전화를 할까요? 여보세요? 아버지, 저 태준이에요. 태준아, 이른 시간에 왜? 아버지, 더 큰일이 생겼어요. 지금 집에 가도 될까요? 정수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더 큰일이라니요. 와라. 어서 와. 30분 후 태준이 도착했을 때 얼굴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눈은 충혈되고 머리는 산발이었습니다. 태준아,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아버지 박상우를 찾았어요. 찾았다고? 그럼 다행이네. 돈 돌려받을 수 있어? 태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박상우가 처음부터 사기꾼이었어요. 사기꾼? 네. 경찰서에서 확인했는데 박상우는 가짜 이름이었어요. 진짜 이름은 이민호고 전과 10여 범의 사기 전문가래요. 정수는 머리가 띵했습니다. 그럼 돈은? 완전히 날아갔어요. 그 사람이 여러 명을 동시에 속인 거였어요. 피해액만 10억 원이 넘는데요. 미영이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우리 3천만 원은 어떻게 되는 거야? 어머니,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더 심각한 문제?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아버지 명의로 받은 대출이 3천만 원이 아니에요. 뭐라고? 8천만 원이에요. 정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8천만 원? 너 어제 3천만 원이라고 했잖아. 죄송해요. 처음에는 3천만 원이었는데 박상우가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고 해서 아버지 모르게 더 받았어요. 김태준, 내가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정수가 소리를 지르자 태준이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성공하면 몇 배로 갚아드리려고 했어요. 미영이 울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빚이 8천만 원이라는 거야? 어머니, 그리고 이자까지 합치면 1억이 넘어요. 정수는 현기증으로 쓰러질 뻔했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잃은 4천만 원에 아들 빚 1억, 총 1억 4천만 원의 손실이었습니다. 태준아, 내가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한 거냐?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대부업체에서 나왔습니다. 김정수 선생님 계시죠? 정수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벌써 사채업자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문을 열자 덩치 큰 남자 둘이 서 있었습니다. 김정수 선생님이시죠? 저희는 선진대부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일로? 아드님이 선생님 명의로 대출을 받으셨는데 연체가 되어서 왔습니다. 연체요? 네. 어제까지 이자를 납부하셔야 했는데 안 되어서요. 태준이 나서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사업이 망해서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시간요? 이미 한 달을 기다려줬는데요. 오늘 당장 원금 8천만 원과 연체이자 2천만 원, 총 1억을 갚으셔야 합니다. 정수는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1억이라고요? 네. 안 갚으시면 이 집부터 압류 들어갑니다. 미영이 떨며 물었습니다. 압류요? 우리가 사는 집을요? 당연하죠. 담보로 잡혀 있으니까요. 정수는 태준을 노려봤습니다. 태준아, 집까지 담보로 잡혔다고? 태준이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그때 급해서. 사채업자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보세요. 김정수 선생님 도장 찍혀 있죠? 일주일 안에 안 갚으면 집 경매 들어갑니다.
사채업자들이 나간 후 집안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태준아, 내가 우리를 완전히 거지로 만들려고 작정했구나. 정수가 태준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쳤었어요. 미쳤다고? 미친 게 아니라 나쁜 놈이야. 부모 등골을 빼먹는. 그때 딸 수민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밖에서 고함 소리가. 미영이 울며 수민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수민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오빠 정말 그런 일을 했어요? 수민아, 오빠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수민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어떻게 부모님께 이럴 수 있어요? 평생 고생하신 분들한테. 수민아, 오빠도 속은 거야. 박상우 그놈이. 속았다고요? 오빠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런 뻔한 사기에 속아요? 정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수민아, 이제 어떻게 하지? 우리 집까지 날아가게 생겼어. 수민이 한참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뭔데? 저도 이제 결혼 준비하느라 여유가 없어요. 아빠들 도와드리기 힘들 것 같아요. 정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수민아, 너까지 그러는 거야? 아빠,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빠가 저지른 일인데 왜 저까지 피해를 봐야 해요? 미영이 딸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민아, 우리가 너를 그렇게 키웠니? 엄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수민이 가방을 들더니 일어섰습니다. 오빠가 책임지세요. 오빠가 저지른 일이니까. 수민이 나가버리자 정수는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아들은 자신을 파산시켰고 딸은 등을 돌렸습니다. 태준아, 너라도 제대로 된 해결책을 내놔라. 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해요. 뭔데? 제 친구 중에 변호사가 있어요.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개인회생? 네. 빚을 줄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집도 일부만 팔고 나머지는 살 수 있어요. 정수는 허탈했습니다. 37년간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이 개인회생까지 신청해야 한다니요. 그럼 우리가 신용불량자가 되는 거야? 어쩔 수 없어요, 아버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때 정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절친한 친구 이철호였습니다. 정수야, 무슨 일이야? 소문이 이상하게 들리던데. 철호야, 나 큰일 났어. 정수는 친구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뭐? 보이스피싱의 아들 사업까지? 정수야, 너 정말 운이 없구나. 철호야, 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이철호의 대답이 의외였습니다. 정수야, 미안한데 나도 요즘 형편이 어려워서 도와주기 힘들 것 같아. 철호야, 돈 달라는 게 아니라 조언을. 아니야, 정수야. 솔직히 말하면 내가 너무 순진했어. 요즘 세상에 그런 뻔한 사기를 어떻게 당해? 정수는 친구의 차가운 반응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철호야, 너마저 그러는 거야? 정수야, 현실을 받아들여. 그리고 아들 교육도 제대로 못 시킨 거 아니야? 전화가 끊어지자 정수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친구마저 자신을 비난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우리 편은 아무도 없는 건가요? 미영이 울며 물었습니다. 태준아, 내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어떻게 책임질 거야? 태준이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미안하다는 말로는 해결될 수 없었습니다. 보이스피싱과 아들의 사업 실패로 1억 4천만 원의 손실집마저 이를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정수는 벽에 걸린 교육 공로상을 바라봤습니다. 37년간 성실하게 살아온 증거였지만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내가 뭘 위해 살았나? 정수의 절망적인 한숨이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과연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태준이 말한 개인회생이 정말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정수는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 태준이 소개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강남역 근처의 작은 건물 3층에 위치한 곳이었는데 생각보다 허름해 보였습니다. 아버지, 여기에요. 태준이 앞서서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정의법률사무소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고 안에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변호사 정민석입니다. 정민석은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정수는 뭔가 어색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변호사치고는 너무 젊어 보였고 사무실도 왠지 신뢰가 가지 않았습니다. 앉으세요. 태준 씨한테 대략적인 상황은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정말 개인회생으로 해결될까요? 정수가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개인회생 대상이에요. 보이스피싱 피해, 자녀 보증 피해까지. 정민석이 서류를 뒤적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수수료가 얼마나 드나요? 개인회생 신청비가 300만 원이고 성공하면 추가로 500만 원입니다. 800만 원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돈이 한 푼도 없는데. 정민석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일단 신청부터 하고 나중에 분할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때 정민석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잠깐만요. 중요한 전화가. 정민석이 전화를 받으며 자리를 잠시 비웠습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조금 들렸습니다. 박상우 씨, 김정수 아들놈 데려왔어요. 계획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정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박상우라는 이름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태준아, 방금 박상우 얘기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버지. 잘못 들으신 거예요. 태준이 급하게 말했지만 정수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정민석이 돌아와서 다시 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서류 작성부터 할까요? 잠깐만요. 방금 전화해서 박상우 얘기하신 것 같은데. 정민석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박상우요? 아, 그건 다른 사건 얘기였어요. 동명이인이 많잖아요. 하지만 정수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너무 우연의 일치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혹시 제 아들을 속인 그 박상우와 아시는 사이인가요? 아니에요, 전혀 모릅니다. 선생님, 혹시 피해망상 같은 건 아니세요? 정민석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더니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태준을 보자마자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태준아, 여기서 웬일이야? 태준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박상우? 정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 박상우였습니다. 너는 도망간 게 아니었어? 박상우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도망가다니요? 제가 왜 도망가요? 내가 태준이 돈을 가지고. 아, 그 얘기요? 그건 오해예요. 박상우가 태준을 바라보며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태준아, 아직도 부모님께 진실을 안 말했어? 무슨 진실? 정수가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박상우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태준이가 거짓말한 게 있어요. 거짓말? 제가 돈을 가지고 도망간 게 아니라 태준이가 제 돈을 가져간 거예요. 정수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박상우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보세요. 태준이가 저한테 투자한다고 돈을 받고는 실제로는 다른 곳에 투자했어요. 다른 곳에? 네. 코인이요. 가상화폐에 올인했다가 다 날린 거예요. 정수는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점점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태준아, 설마 그게 진짜야? 태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그럼 박상우는 피해자라는 거야? 박상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태준이한테 속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태준이를 고소한 상태예요. 정수는 현기증이 났습니다. 아들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속인 것입니다. 태준아, 내가 도대체 뭘 한 거야?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코인이 떨어질 줄 몰랐어요. 그때 정민석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박상우 씨, 여기는 왜 오셨어요?
정 변호사님께 태준이 고발 건으로 상담받으러 왔어요. 정수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박상우와 정민석이 서로 아는 사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두 분이 아시는 사이인가요? 정민석과 박상우가 서로를 바라보더니 애매하게 웃었습니다. 뭐 어깨가 좁다 보니까요. 하지만 정수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의 반응이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혹시 두 분이 짜고 치는 거 아니에요? 박상우가 펄쩍 뛰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는 피해자라고요. 그럼 왜 같은 변호사한테 와요? 그건 우연이에요. 하지만 정수는 확신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때 정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영이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집에 또 사채업자들이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업체래요. 정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업체요? 네. 태준이가 여러 곳에서 돈을 빌렸나 봐요. 정수는 태준을 노려봤습니다. 태준아, 또 다른 곳에서도 빌렸어? 태준이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그게 몇 군데에서 빌린 거야? 5군데요. 정수는 쓰러질 뻔했습니다. 5군데라고? 박상우가 혀를 찼습니다. 태준아, 내가 정말 심각하구나. 부모님을 이렇게까지. 그런데 박상우의 말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이 상황을 즐기는 것 같았습니다. 박상우 씨, 혹시 이 상황을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태준이가 여러 곳에서 돈을 빌린 것도, 제 명의로 대출받은 것도. 박상우의 표정이 순간 바뀌었습니다. 선생님, 뭘 의심하시는 거예요? 그때 정민석이 끼어들었습니다. 선생님,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빨리 개인회생 신청해야죠. 하지만 정수는 뭔가 큰 그림이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박상우와 정민석, 그리고 아들 태준까지 모든 게 너무 우연의 일치였습니다. 태준아, 너 혹시 이 사람들과 처음부터 짜고 친 거야? 아니에요, 아버지. 정말 아니에요. 하지만 태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직감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훨씬 더 큰 음모에 휘말렸다는 것을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처음부터 계획된 일인가요? 박상우와 정민석이 서로를 바라보더니 이상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생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서 정수는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표적이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과연 정수의 직감이 맞을까요? 그리고 태준은 정말 부모를 속인 것일까요? 아니면 더 큰 음모의 희생양일까요? 정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와 미영에게 급히 전화했습니다. 여보, 지금 집에 누가 와 있어요? 신한대부라는 곳에서 왔어요. 태준이가 2천만 원을 빌렸다면서 독촉하러 왔어요. 정수의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또 다른 빚이 있었던 것입니다. 알겠어요. 금방 갈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태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설명? 뭘 설명해? 박상우랑 그 변호사가 왜 서로 아는 거야? 태준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버지, 사실은 처음부터 제가 속은 거예요. 뭐라고? 박상우가 처음부터 저를 노렸어요. 아버지 퇴직금을 노리고 접근한 거였어요. 정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저를 카페에서 우연히 만났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제 신상 정보를 미리 다 조사하고 온 거였어요. 정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너도 피해자라는 거야?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태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사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점점 이상해지더라고요. 어떻게 이상해졌는데? 박상우가 저한테 아버지 명의로 대출받으라고 했어요. 거부하면 지금까지 투자한 돈도 못 받는다고 협박하면서. 정수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럼 왜 그때 아빠한테 말 안 했어? 말하려고 했는데 박상우가 아버지한테도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했어요.
집에 도착하니 정말로 사채업자 2명이 와 있었습니다. 미영은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김정수 선생님이시죠? 네, 그런데 무슨 일로? 아드님이 저희한테 2천만 원을 빌리셨는데 연체가 되어서 왔습니다. 2천만 원이요? 네. 월 이자가 300만 원인데 2달째 안 나와서요. 정수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월 이자가 300만 원이면 연 이율이 180%였습니다. 그런 고리대금업이 합법인가요? 저희는 합법 대부업체입니다. 서류 다 갖춰져 있어요. 사채업자가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정말로 태준의 서명과 정수의 보증인 서명이 있었습니다. 이 보증인 서명은 뭡니까? 제가 한 적이 없는데요. 태준 씨가 아버님 대신 서명했다고 하는데요. 정수는 태준을 노려봤습니다. 태준아, 내 서명을 위조했어? 아버지, 그때 박상우가 협박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 위조는 범죄야. 사채업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선생님,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원금과 이자 합쳐서 2,600만 원을 갚으셔야 합니다. 2,600만 원이요? 네. 오늘 안에 안 갚으시면 일일 연체료가 50만 원씩 추가됩니다. 미영이 매달렸습니다. 제발요, 저희가 지금 돈이 없어요. 그럼 집이라도 팔아서 갚으세요. 안 그러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사채업자들이 나간 후 정수는 완전히 지쳤습니다. 태준아, 솔직히 말해. 지금까지 얼마나 더 빌렸어?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총 6천만 원이요. 6천만 원? 박상우가 단계적으로 빌리라고 했어요. 한 곳에서 많이 빌리면 의심받는다고. 정수는 계산해봤습니다. 보이스피싱 손실 4천만 원, 아들 빚 6천만 원, 그리고 이자까지 합치면 거의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손실이 1억이 넘는다는 거야? 그때 정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 수민이었습니다. 아빠, 큰일 났어요. 또 무슨 일이야? 회사에서 이상한 전화가 왔어요. 오빠 보증인이라면서. 정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너도 보증인이라고? 오빠가 제 동의 없이 직장 정보를 넘긴 것 같아요. 1,000만 원 보증을 섰다고 하는데. 정수는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태준아, 수민이까지 연루시켰어? 아버지, 박상우가 가족 정보를 다 알고 있었어요. 협박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수민이 급하게 집으로 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오빠, 어떻게 내 이름을 함부로 써? 수민아, 미안해. 정말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 나 내일 결혼 상대방 부모님께 인사드리기로 했는데 어떡해. 정수는 딸이 안타까웠습니다. 수민아, 결혼 얘기가 있었어? 내 다음 달에 발표하려고 했는데. 이제 어떻게 해요? 신랑 집에서 알면. 수민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태준이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박상우가 어제 만나자고 연락이 왔어요. 만나자고? 네. 모든 걸 정리하자고 마지막 제안이 있다고 했어요. 정수는 불안했습니다. 무슨 제안? 그건 직접 만나봐야 안다고 했어요. 미영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또 속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만나봐야 할 것 같아요. 정수는 고민했습니다. 박상우를 만나는 게 위험할 수도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태준아, 언제 만나자고 했어? 내일 오후 2시에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요.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또 누군가가 찾아온 것입니다. 문을 열어보니 경찰관 2명이 서 있었습니다. 김정수 선생님 댁이 맞나요? 네, 무슨 일로? 보이스피싱 사건 관련해서 조사 협조 요청드리러 왔습니다. 정수는 놀랐습니다. 보이스피싱 수사가 진전이 있었나요? 혹시 범인을 잡았습니까? 아직은 아니고요. 다만 선생님과 비슷한 피해를 당한 분들이 여러 명 있어서 공통점을 찾고 있습니다. 공통점이요? 네. 모두 퇴직 공무원이나 교사 출신이고 자녀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정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만 표적이 된 게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였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 태준이까지 노린 거였나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일 경찰서로 와서 자세한 진술 좀 해주세요. 경찰이 간 후 정수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과 아들의 사업 실패가 모두 계획된 일이었던 것입니다. 태준아, 우리가 처음부터 당한 거였구나.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제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1억 2천만 원의 손실은 현실이었고 내일 박상우와의 만남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었습니다. 여보, 내일 박상우 만나는 거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하더라도 만나봐야죠. 지금 우리에게 다른 선택은 없어요. 정수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박상우를 만나서 모든 진실을 밝히고 가능하다면 돈이라도 일부 돌려받아야겠다고 말이에요. 다음 날 오후 2시 정수와 태준은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박상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밤새 잠을 못 이뤄 얼굴이 수척해져 있었고 태준도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을 리가 있겠냐.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다른 선택은 없어. 정시에 박상우가 나타났습니다. 의외로 혼자 왔고 평소와 달리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선생님 오셨네요. 박상우가 앉으며 인사했습니다. 박상우 씨, 이제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당신이 처음부터 우리를 노린 거죠? 박상우가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정수는 예상했던 답이지만 실제로 들으니 충격이었습니다. 왜 우리를 표적으로 삼았습니까? 선생님 같은 분들이 제일 쉬운 타겟이거든요. 성실하게 살아오셔서 의심을 잘 안 하시고 퇴직금도 많이 갖고 계시고. 그럼 처음부터 계획된 거였군요. 네. 태준 씨를 통해 선생님 정보를 파악하고 보이스피싱 팀과 연계해서 진행했습니다. 태준이 분노하며 일어섰습니다. 박상우,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했어. 태준아, 너도 처음에는 돈 맛을 봤잖아. 내가 내게 2천만 원 벌어다 줬을 때는 좋아하지 않았어? 정수는 놀랐습니다. 2천만 원을 벌어줬다고? 박상우가 설명했습니다. 처음 한 달 동안은 태준 씨에게 실제로 수익을 안겨줬어요. 믿음을 얻기 위해서요. 그럼 태준이도 공범이었다는 거야? 아니에요, 아버지. 저는 정말 몰랐어요. 태준이 급하게 변명했지만 정수는 의심스러웠습니다. 박상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따져봐야 소용없어요.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무슨 소리예요? 제가 마지막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박상우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 서류에 서명하시면 빚의 절반을 탕감해 드릴게요. 정수는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선생님, 집 소유권 이전 서류예요. 뭐라고? 집을 저희한테 넘기시면 나머지 빚은 탕감해 드린다는 거예요. 정수는 경악했습니다. 집까지 빼앗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집을 넘기라고요? 우리가 살 곳은 어디 있어요? 그건 선생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죠. 태준이 소리쳤습니다. 박상우, 너 미쳤어? 우리 부모님을 거리로 내몰 거야? 태준아, 원래 계획보다 많이 양보한 거야. 전액 다 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정수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당신들이 사기를 쳐놓고 이제 와서 양보라니요. 선생님, 현실을 보세요. 지금 선생님 상황에서 1억 2천만 원을 어떻게 갚을 건데요? 박상우의 말이 현실적이었지만 너무 잔인했습니다. 시간을 좀 주세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흘만 드릴게요. 사흘 후에도 답이 없으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박상우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경찰에 신고해봐야 소용없어요. 저희는 합법적인 절차를 다 밟았거든요. 박상우가 나간 후 정수와 태준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태준아, 너 정말 박상우가 처음에 돈을 벌어줬다는 게 사실이야? 태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그때는 정말 사업인 줄 알았어요.
정수는 아들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순진한 피해자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정도는 공범이었던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미영과 수민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집을 넘기라고요? 미영이 울먹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서 살아요? 수민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수민아, 그게 무슨 소리야? 집 팔고 빚 정리하세요. 그리고 작은 전셋집이라도 구해서 사시고요. 정수는 딸의 냉정함에 놀랐습니다. 수민아, 내가 그렇게 차갑게 말할 일이야? 아빠,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결혼도 해야 하고 이 상황에서 저까지 피해볼 수는 없어요. 수민이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당분간 친구네에서 지낼 거예요. 상황 정리되면 연락드릴게요. 수민이 나가버리자 정수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때 정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절친 이철호였습니다. 정수야, 소문 들었어. 정말 큰일 났다며? 철호야, 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정수야, 솔직히 말할게. 나도 너 도와주기 힘들 것 같아. 정수는 친구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철호야, 돈 달라는 게 아니야. 그냥 조언이라도. 정수야, 요즘 세상에 그런 뻔한 사기를 어떻게 당해? 그리고 아들 교육도 제대로 못한 거 아니야? 철호야, 너마저 그러는 거야? 정수야, 현실을 봐. 내가 너무 순진했어. 이제 와서 남 탓해봐야 뭐해? 전화가 끊어지자 정수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가장 믿었던 친구마저 등을 돌린 것입니다. 여보, 이제 정말 우리 편은 아무도 없나 봐요. 미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잠들지 못하고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교육 공로상들을 바라보니 이제는 무의미해 보였습니다. 37년간 성실하게 살아온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입니다. 집도 잃고 자식들도 등을 돌리고 친구마저 외면하는 상황에서 정수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봤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정수의 한숨이 깊은 밤 서재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과연 정수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 희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정수는 며칠째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었습니다. 박상우가 준 사흘이 내일이면 끝나는데 아직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했습니다. 새벽 5시 정수는 포기하고 일어나 베란다에 나가 담배를 피웠습니다. 여보, 잠 못 주무세요? 미영도 일어나 옆에 섰습니다. 어떻게 잠이 와요? 내일이면 밥을 줘야 하는데. 여보, 그냥 집을 넘기는 게 나을까요? 정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집을 넘기면 당장 거리로 나앉게 되지만 거부하면 더 큰 위험이 따를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아래층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고함을 지르는 소리였습니다. 뭔 일이지? 정수는 베란다에서 내려다봤습니다. 아래층 할머니가 누군가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희 말 안 들으시면 큰일 나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내 돈인데 왜 못 쓰게 해? 정수는 익숙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래층 할머니도 자신과 비슷한 일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내가 좀 내려가 볼게요. 정수는 급히 옷을 입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저도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인데요? 저도 사기를 당했어요. 손자가 사업한다고 해서 3천만 원을 줬는데. 정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혹시 박상우라는 사람 아세요?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바로 그 사람이에요. 정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박상우가 여러 가정을 동시에 노린 것입니다. 할머니, 위로 올라가서 자세히 얘기해요. 할머니를 집으로 모셔온 정수는 미영과 함께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손자가 박상우한테 속아서 제 돈을 다 날렸어요. 그런데 어제 박상우가 와서 집을 넘기라고 하더라고요. 집을 넘기라고요? 네.
안 그러면 손자를 고소하겠다고 협박해요. 정수는 박상우의 수법이 똑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할머니, 혹시 다른 피해자도 계신가요? 네, 우리 동네에만 5가구나 당했어요. 모두 비슷한 방법으로요. 정수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다 같이 모여서 대책을 세워볼까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그날 오후 정수의 집에 5가구의 피해자들이 모였습니다. 모두 60대 이상의 노인들이었고 비슷한 피해를 당했습니다. 우리가 다 합치면 피해액이 6억이 넘어요. 한 할아버지가 계산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끼리 모여봐야 뭐가 달라지겠어요? 또 다른 할머니가 포기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정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힘을 합치면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예요. 무슨 방법이요? 일단 경찰서에 집단으로 고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론에도 알려야 해요. 할아버지 한 분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박상우가 보복하면 어떡하죠? 혼자서는 무섭지만 우리가 다 같이 하면 괜찮을 거예요. 정수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절망에 빠져 있을 때는 보이지 않았지만 함께 싸울 동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변호사가 있어요. 정수는 예전에 학교에서 같이 근무했던 후배 교사가 변호사가 된 것을 떠올렸습니다. 김 변호사님께 연락해 볼게요. 정수는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배님, 오랜만이에요. 미안해. 갑자기 연락해서 사실 도움이 필요해서 그래. 상황을 설명하자 김 변호사는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선배님, 이거 조직적인 사기 같은데요? 제가 내일 가서 상황 보고 도와드릴게요. 정수는 처음으로 마음이 놓였습니다. 다음 날 김 변호사가 와서 피해자들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건 분명히 조직적인 사기입니다. 집단 고발하면 승산이 있어요. 정말요? 네. 특히 박상우가 여러 명을 동시에 노렸다는 것 자체가 계획적 범행의 증거예요. 김병고사는 서류를 정리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할 게 있어요. 뭔가요? 박상우의 진짜 신원이에요. 가명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때 정수가 중요한 것을 떠올렸습니다. 맞아요. 처음에 경찰에서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퇴직 공무원들을 노린 조직이 있다고. 그럼 경찰과도 연계해서 수사해야겠네요. 김 변호사는 즉시 경찰서에 연락했습니다. 네, 형사님. 집단 피해 사례가 있어서 연락드려요. 전화 통화 후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형사님이 내일 오신대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많다고 하네요. 정수는 점점 희망이 커졌습니다. 그럼 우리만 당한 게 아니라는 거네요? 네. 전국적으로 같은 수법의 사기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날 저녁 정수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저녁을 먹었습니다. 여보, 오늘 얼굴이 많이 밝아졌네요. 응.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니까 마음이 놓여. 그때 태준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하기로 하셨어요? 박상우가 내일까지 답 달라고. 태준아, 우리가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 네.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맞서 싸우기로 했어. 박상우를 고발할 거야. 태준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그럼 이길 수 있을까요? 모르지. 하지만 포기하고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정수는 37년간 길러온 교사로서의 정의감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뭐든지 할게요. 고마워, 태준아. 이제부터 우리가 제대로 반격해보자. 그날 밤 정수는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절망의 나락에서 희망의 빛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될 것입니다. 과연 정수와 피해자들은 박상우를 이길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정수는 일찍 일어나 동네 피해자들과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김 변호사도 함께했고 담당 형사가 이들을 맞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력계 박 형사입니다. 박 형사는 생각보다 젊었지만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형사님, 이분들이 모두 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당하셨어요. 김 변호사가 정리한 서류를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박상우라는 인물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데 아마 가명일 겁니다. 박 형사가 서류를 검토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이미 저희도 수사 중인 사건이에요. 박상우의 진짜 이름은 이민수고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정수는 놀랐습니다. 조직이라고요? 네. 전국에 있는 퇴직 공무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사기단입니다. 피해자가 현재까지 200명이 넘어요. 할머니 한 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돈 찾을 수 있나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때 박 형사가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부탁이 있어요. 무슨 부탁인가요? 이민수 일당을 현행범으로 잡으려고 합니다. 도와주실 수 있나요? 정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떻게 도와야 하죠? 오늘 오후에 이민수가 선생님을 만나자고 연락할 겁니다. 그때 저희가 함정 수사를 하려고 해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저희가 완벽하게 보호해드릴게요. 무전기도 달아드리고요. 정수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위험하지만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도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오후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경찰서에서 나온 후 정수는 집에서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예상대로 오후 2시에 이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결정하셨나요? 만나서 얘기합시다. 좋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강남역 2번 출구 앞 카페로 오세요. 정수는 경찰이 알려준 장소를 말했습니다. 1시간 후 정수는 가슴에 무전기를 달고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주변에 형사들이 배치되어 있었지만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이민수가 정시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2명의 남자가 함께 왔습니다. 선생님 결정 내리셨죠? 그 전에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뭔가요? 당신들이 몇 명이나 속였어요? 이민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궁금하세요? 전국에 20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200명이나요? 네. 선생님 같은 분들이 제일 쉬워요. 성실하게 살아오셔서 의심을 잘 안 하시거든요. 정수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같은 사람들을 노렸어요? 돈이 많으니까요. 퇴직금, 연금 그리고 자식들 걱정하는 마음을 이용하면 쉽게 돈을 뺄 수 있어요. 이민수가 태연하게 범행을 자백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참, 선생님. 오늘 서명 안 하시면 다른 방법을 써야겠네요. 다른 방법이요? 따님한테 위해를 가할 수도 있어요. 결혼 앞둔 딸이 있다면서요? 정수는 딸을 위협하는 말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들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선생님, 현실을 보세요. 돈 없으면 가족도 지킬 수 없어요. 그때 정수가 무전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지금입니다. 갑자기 카페 사방에서 형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경찰이다. 손들어. 이민수와 일당들은 당황했지만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이민수 사기 혐의로 체포한다. 이민수가 수갑을 차면서 정수를 노려봤습니다. 선생님 저한테 속은 거 후회하실걸요? 후회할 건 당신이에요. 정수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서를 작성한 후 정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미영과 태준이 걱정스럽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됐어요? 잡혔어요. 이민수와 일당들 모두 체포됐어요. 태준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요? 그럼 이제 우리 돈 찾을 수 있어요?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희망은 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수민이 들어왔습니다. 아빠, 뉴스 봤어요. 정말 범인 잡은 거예요? 그래, 수민아. 아빠가 해냈어. 수민이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제가 너무 차가웠죠? 아니야, 수민아. 내가 현실적으로 생각한 것도 맞아. 그래도 가족인데 아빠 혼자 두고 나간 제가 잘못했어요. 그때 정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 형사였습니다. 선생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가요? 이민수 일당의 계좌에서 상당한 돈이 발견됐어요. 피해 금액의 70% 정도는 회수될 것 같아요. 정수는 기뻤습니다. 정말요? 70%나요? 네. 그리고 이민수가 자백하면서 다른 공범들도 줄줄이 잡힐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정수는 가족들에게 알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돈의 70%를 찾을 수 있대요. 정말요?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그날 저녁 동네 피해자들이 모두 정수의 집에 모였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할머니들이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다 함께 힘을 합쳤기 때문이에요. 정수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포기했으면 영영 못 찾을 뻔했어요. 여러분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날 밤 정수는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절망의 나락에서 희망을 찾고 마침내 정의를 실현한 것입니다. 37년간 교사로 살면서 키워온 정의감이 마침내 빛을 발한 순간이었습니다. 사건이 해결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오늘 은행에서 찾은 돈의 일부를 받아왔습니다. 전체 피해액의 70%인 3천만 원이었습니다. 완전한 회복은 아니지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여보, 정말 다행이에요. 미영이 통장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요. 포기하지 않기를 잘했어요. 정수도 감개가 무량했습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희망을 잃지 않았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태준이 회사에서 돌아온 것입니다. 사건 이후 태준은 작은 회사에 취직해서 성실하게 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늘 월급날이에요. 태준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태준아, 내 돈인데 왜? 아버지, 제가 저지른 일인데 당연히 제가 갚아야죠. 태준의 표정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철이 든 어른의 모습이었습니다. 고마워, 태준아. 하지만 너도 생활해야 하니까 절반만 받을게. 아니에요, 아버지. 저는 최소한으로만 쓰고 나머지는 모두 드릴게요. 정수는 아들의 변화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저녁 시간에 수민도 집에 왔습니다. 요즘 수민은 자주 집에 와서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 예비 신랑이랑 같이 오려고 했는데 괜찮을까요? 물론이지. 언제든지 와도 돼. 30분 후 수민이 예비 신랑 준호를 데리고 왔습니다. 20대 후반에 성실해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준호입니다. 어서 와요. 많이 들었어요. 정수는 준호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아버님, 수민이한테 들었는데 정말 대단하신 일을 하셨더라고요. 아니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저희 부모님도 아버님 이야기 들으시고 감탄하셨어요. 요즘 세상에 그런 정의감을 가진 분이 드물다고. 준호의 말에 정수는 쑥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 저희가 결혼하면 근처에 살고 싶어서요. 자주 찾아뵙고 싶거든요. 수민이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럼 좋지. 아빠, 제가 그동안 너무 차가웠죠? 앞으로는 진짜 효도할게요. 수민의 말에 정수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식사 후 가족들이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모든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뭐하고 지내세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동네 피해자들과 함께 상담 봉사를 하고 있어요. 상담 봉사요? 네. 저희 같은 피해를 당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에게 용기를 주고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태준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동네에서 유명인이 되셨어요. 사기 척결의 영웅이라고 불러요. 무슨 영웅이야.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그때 정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절친 이철호였습니다. 사건 이후 연락이 없었던 친구였습니다. 정수야. 철호야, 오랜만이네. 정수야, 미안해. 내가 그때 너를 도와주지 못해서. 이철호의 목소리가 죄송스러워 들렸습니다. 철호야, 괜찮아. 이해해. 아니야, 정수야. 친구라면 힘들 때 도와줘야 하는 건데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철호야, 정말 괜찮아. 오히려 내 덕분에 더 강해진 것 같아. 정수야, 고마워. 내일 시간 되면 만날까? 좋지. 오랜만에 소주 한잔 하자. 전화를 끊고 정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친구도 돌아오고 가족도 화목해지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얼굴이 정말 밝아지셨네요. 수민이 말했습니다. 그래. 요즘 마음이 편해서 그런가 봐. 아버지, 저 하나 묻고 싶은 게 있어요. 태준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뭔데? 그때 포기하고 싶지 않으셨어요? 모든 게 절망적이었는데. 정수는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솔직히 포기하고 싶었어. 특히 너희들이 등 돌릴 때는 정말 절망했지. 그런데 어떻게 버티셨어요? 글쎄 37년간 학생들에게 가르쳤던 게 있잖아.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포기하면 안 된다고. 정수가 벽에 걸린 교육 공로상을 바라봤습니다. 그 말이 내 자신에게도 적용되는 거였어. 내가 포기하면 다른 피해자들도 포기하게 되잖아. 미영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정말 자랑스러워요. 나도 당신이 옆에서 버텨줘서 견딜 수 있었어. 준호가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도 아버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준호 씨, 별거 아니에요. 그냥 옳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날 밤 정수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이후 새로운 습관이었습니다. 오늘로 사건이 완전히 마무리된 것 같다. 돈도 어느 정도 찾았고 가족들도 다시 뭉쳤다. 무엇보다 태준이가 많이 변했다. 철호도 다시 연락이 왔고 수민이도 자주 와서 함께 시간을 보낸다. 이번 일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것.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는 것. 앞으로는 나와 같은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싶다. 37년간 교사로 살았던 경험을 살려서 말이다. 일기를 쓰고 나서 정수는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시청에서 주관하는 사기 예방 강사로 활동하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이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도우는 일이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이번 일로 우리 가족이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정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느새 봄이 와 있었습니다. 긴 겨울을 지나 따뜻한 봄이 온 것처럼 그들의 인생에도 새로운 계절이 시작된 것입니다. 37년간 성실하게 살아온 교사 김정수. 한순간 모든 것을 잃을 뻔했지만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가족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1년 후 정수는 시청 강당에서 사기 예방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청중은 100여 명의 시니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모든 것을 잃을 뻔했지만 끝까지 싸웠기 때문에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객석에는 미영, 태준, 수민, 그리고 준호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가치와 포기하지 않는 정신. 그것이 김정수가 얻은 가장 큰 보물이었습니다.